하드로님 원작 저주받은 부대 3부. 뭐? 죽임을 당해? 누가 죽였다는 거야? 모릅니다. 그냥 모두들 수군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지? 지금 이 일기장도 정호영이 죽임을 당했다고 쓰여있지 않나?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일기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상관에게 보고하질 않나? 누군가가 입막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부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몇 건 터진 뒤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대 사기 조화를 우려한다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서로 무관의 합의를 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병들이야 제대하면 끝이지만 간부들은 군생활이 밥줄 아닙니까? 적당히 얼마 동안이나마 사고 없이 버티게 하는 겁니다. 이 부대는 곧 해산될 거니까요. 그런데 자네는 왜 나에게 이 얘기를 하지?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청춘을 바친 부대입니다. 뭔지 모를 진실이 꼭 밝혀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 꼭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보겠네. 순간 중대장의 모습이 내무반 창을 통해 비추어졌다. 중대장의 갑작스런 출현에 움찔한 병사는 하던 말을 멈추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대걸레와 물통을 들고 내무반을 빠져나갔다. 더 이상 김철진의 일기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강상사는 밤늦도록 부대 곳곳을 살폈다. 이곳저곳을 지나면서 부딪히는 중대장의 시선이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영내 간부 숙소 BOQ까지 들러보게 된 강상사는 눈에 들어오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BOQ 뒤편 작은 공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기밀문서 소각 외에는 영내에서, 그것도 BOQ에서 불을 피울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강상사는 소리 없이 그 정체를 향해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쪼그려 앉아 작은 모닥불에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모닥불로 인해 그의 뒷모습이 어둠의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다. 강상사는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최나경 중사였다. 최중사 뭐하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런 강상사의 부름에 최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돌아 주저앉고 말았다. 여기는 어쩐 일로? 뭘 태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중사는 미처 태우지 못한 무언가를 재빨리 허리 뒤로 숨겼다. 강상사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놔. 에? 뭘 말입니까? 자네 허리 뒤에 숨긴 거 말이야. 안 됩니다. 난 살인사건을 조사하러 온 수사관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포르노 잡지라도 태우는 건가? 아닙니다. 아니라면 내놔, 어서. 최중사는 강상사의 오른손이 허리춤의 권총 근처에서 놀고 있음을 발견했다. 총구를 이마에 들이댈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강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최중사는 슬그머니 감추어둔 그것을 내밀었다. 강상사는 최중사의 눈에 시선을 맞춘 채 조심스레 그것을 받아들었다. 사진이었다. 대여섯 장의 인화지에 찍힌 것이라곤 어둠 속에서 이동하는 실루엣 몇 개뿐이었다. 이게 뭐지? 최중사는 대답을 거부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게 뭐냐니까? 모릅니다. 너도 이 사건에 엮이고 싶나? 예? 조용히 이 부대를 떠나서 편히 살고 싶으면 얘기해. 수사 기록 일지에 이름만 올라도 피곤해지는 거 알지? 전 이 사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이 새끼야! 강상사의 호통에 최중사는 주눅이 들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부대 야간 사격이 있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사격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훈련 장면은 함부로 촬영할 수 없다는 것 알 텐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얘기해. 최중선은 뒤로 자빠져 있는 자세를 바로잡더니 담배 하나를 꺼내어 물었다. 전날 당직 근무로 그날은 제가 비번이었습니다.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것인데 그날따라 BOQ 주변의 야경이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밤하늘 이곳저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참 사진에 빠져 있었는데 보급창고 쪽에서 조그맣게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사병들이 쫄병들 군기 잡으려고 설치는 줄 알았는데 분명하진 않지만 중대장님이 보급창고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중대장이 확실해? 수사관님도 걸음걸이만 봐도 주변 사람들 다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해봐. 그 시간에 중대장님이 퇴근도 안 하고 보급창고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모습을 감추고 가만히 창고 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창고에서 서너 명이 쏟아져 나왔는데 정확히 누군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세 명이서 누군가를 부축하고 질질 끌고 가듯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중대장님이 나오셨고요. 누가 다친 건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건가? 예. 그런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군. 실루엣만 보이니 말이야. 그런데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강 상사의 말에 최중선은 갑자기 눈을 맞추지 못하고 힐끔거렸다. 뭔가 일이 일어났었구만. 그렇지. 최중선은 말없이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담뱃재를 털어냈다. 네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 수사관으로서 명예를 걸고 비밀은 지켜주마. 최중선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이 정호영 일병이 실종되기 전날이었습니다. 정호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실종된 병사가 있다고. 그럼 실종된 게 아니고 살해당했단 말인가?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은 왜 태우려고 한 거야? 혹시라도 이 사진으로 인해 중대장님이 연루되면 어떡합니까? 그분 빼기 장난이 아니라는데. 중대장님한테 찍히는 날엔 군생활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너 혼자 살아남겠다고 수사에 협조할 생각도 안 하고 이 짓거리를 한 건가? 그러고도 네가 선임하사야? 응? 최중선은 잠시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다. 너 같은 놈들이 권력을 쥐면 지 새끼들 군대 면제시키는 거지. 수사관님,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씨발, 막말로 군대에서 까라면 까야지.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미친 새끼.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먹힐 것 같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도 곧 해산될 이 부대에 미련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을 봤나. 최중선은 강상사의 분노 섞인 탄식을 무시한 채 담배를 땅바닥에 진이겨 끄곤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보급창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행정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늦게 비가 쏟아진답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최중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찮은 듯 말을 내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강상사는 행정병을 대동하곤 보급창고로 향했다. 무슨 거대한 일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보기엔 보급창고는 너무나도 말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여기는 얼마마다 한 번씩 청소하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인사기님이 보급창고에 먼지 쌓이는 꼴을 못 봅니다. 창고 내부를 유심히 살피며 둘러보는 강상사의 뒤를 따르며 행정병이 대답했다. 여기 청소당번이 따로 있나?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급병이라 쫄병들 데리고 주로 제가 합니다. 전에 야간 사격이 있던 날 그 이후로 이 창고에 수상한 점 같은 건 없었나? 예? 야간 사격 말입니까? 그래.
잘 생각해봐. 그러고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강상사는 걸음을 멈추고 행정병을 뒤돌아보았다. 뭐지? 야간 사격이 있던 다음날 제가 창고로 갔을 때 이 창고가 마치 물세탁을 한 것처럼 말끔한 겁니다. 보통은 총체질이나 빗자루질 정도로 끝내고 물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날은 물 청소를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했지? 에?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되었든지 청소가 되어 있으니 저는 뭐 무조건 땡큐 아닙니까? 그 시각이 대략 몇 시쯤 되나? 보통은 아침에 문서 작성 마치고 10시나 11시쯤 창고에 갑니다. 아침은 환해서 부담스러웠겠지. 그러면 밤사이에 뭔가를 정리했단 얘기구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상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잠시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렸다. 그날 불침번 근무자 명단 확인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행정실로 돌아온 강상사는 두툼한 근무일지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강상사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중대장은 안락의자에 길게 누워 지휘봉을 연신 책상에 내리치며 신경 쓰이도록 반복되는 작은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강상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일지를 살폈다. 무엇인가 정리가 되자 강상사는 몇 명의 사병들을 불러 중대장의 감시 범위를 벗어나는 곳에 그들을 집합시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간 사격이 있던 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내무반 불침번 근무자들이다. 8명의 병사들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날 근무 중에 중대장을 본 사람이 있나? 강상사의 물음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럼 근무 중에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일도 없었나? 그러자 잠시 후 한 병사가 머쓱한 표정을 몇 번 짓더니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을 이리저리 살피었다. 러닝셔츠 차림이라 계급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행동으로 보아선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았다. 눈치를 살피는 것이 분명했다. 강상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모두 내무반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어이 거기 가운데 키 작은 친구, 잠깐 내 심부름 좀 해주겠나? 일병 강상훈, 저 말입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 나하고 같은 강씨네. 다른 병사들이 멀어짐을 확인한 강상사는 조심스레 그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강상사의 질문에 병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곧 이 부대는 해산될 거야. 두려울 게 뭐 있나? 강씨의 명의를 걸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병사는 어깨 아래로 목을 깊이 숨기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 새벽 박인배 병장, 김철진 상병, 이성재 상병이 내무반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었지? 근무 시작하자마자 금방이었으니까 새벽 2시 10분 정도 됐었을 겁니다. 뭐가 수상했었나? 특별한 것은 아니고. 말해봐, 괜찮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귀신이라도 보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투화랑 하의가 온통 물투성이었습니다. 계속해봐. 그리고 옷을 벗더니 세면장으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세탁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3명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김철진 상병이 제 옆을 지나칠 때 어두워서 정확하진 않았는데 슬쩍 보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 무엇이 두려운지 병사의 목은 더욱더 어깨 아래로 숨어버렸고
연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구렛나루를 따라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귓볼에도 피가 튄 것처럼 몇 방울 묻어 있었습니다. 피라고? 예, 피였습니다. 기름 찌꺼기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면서 몇 번이나 긴 한숨을 반복해서 쉬었습니다. 그 뒤로는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랬었구만. 고마워, 강일병. 강상사는 병사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그를 돌려보냈다. 지금도 어디선가 중대장이 지켜볼 것 같은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지만 강상사는 탐문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강상사는 꼬였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쯤 강상사는 김철진이 일기장에서 언급했던 삼초소를 방문했다. 구름대가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지만 거의 보름에 가까운 달이 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주변 경관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저수지 가장자리에 철로 만든 지지대를 박아 수상 방갈로처럼 지어진 삼초소는 초소근무지만 아니라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같아 보였다. 단지 부대에서 100여 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 조금 으스스했다. 충성! 누군가의 경례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강상사가 초소로 접근하는데도 근무자는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네 왜 내 신원을 확인하지 않지? 근무자의 기본인 수화도 하지 않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수사관님 오시는 거 전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동그란 얼굴에 순둥이처럼 생긴 그 병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했다. 그런데 왜 혼자 근무를 서고 있지? 원래는 복저 근무입니다. 근데 소대 일부가 훈련을 나가거나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별로 중요한 기점도 아닌 삼초소는 이렇게 단초를 서기도 합니다. 무섭진 않나?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되었습니다. 강상사는 잠시 병사의 표정과 복장을 살핀 후 말을 이었다. 아직 일병인데 단초를 세우는군. 너무 가혹한 근무 같은데. 아닙니다. 전 생각보다 이 부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닙니다.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병사를 보며 강상사는 무언가 낚을 만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자네 지금 혼자 있으니까 뭐 하나 물어보겠네. 전에 이 부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알고 있지? 이 말에 병사는 갑자기 경직된 표정을 지었다. 강상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던진 미끼에 입질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말해보게. 자네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들 모른다고 시치미만 떼니 이거 원. 병사는 경직된 표정을 풀지 않고 강상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군수사관이야. 얼마든지 자네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지. 안심하고 말해보게. 강상사의 확고한 말에도 여전히 병사는 경직된 표정을 풀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이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나? 그러자 그 병사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수개월 전 우리 부대는 직갈대 소속으로 부대원이 7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연대 보병중대로 재편되면서 부대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부대 증원을 신병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각 연대에서 근무 중인 사병으로 채웠습니다. 수사관님이 연대장이나 대대장이었다면 다른 부대로 갈 전출병들을 어떤 사병으로 구성하셨겠습니까? 골칫덩어리인 온갖 사고뭉치들을 보내셨겠죠. 맞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겁니다. 온갖 사고뭉치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강상사는 병사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경청했다. 정호영이라는 한 사병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친구였죠. 사회에서 아주 똑똑하고 건실했었다는데 군인으로 보기엔
너무나 부족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부대 사격 훈련에선 늘 꼴찌였고 행군에선 나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멍청하게도 부대장 직인이 찍힌 용지로 집에 편지를 보냈다가 이 서신 보안에 걸려서 부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고참들이 엄청나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잠시 말을 멈칫했다. 군데군데 끼어있던 구름이 달빛을 조금씩 가리기 시작하자 주변이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괜찮아. 계속 말해보게. 그런데 중대장님이 새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죠. 고참들보다 더 사병들을 괴롭혔습니다. 중대장님은 늘 내가 재수없어서 너희 같은 새끼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대원들한테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이 소총에 대검을 꽂아서 칼날을 아래로 한 다음 머리 위로 쳐들고는 철물을 쓰고 있는 병사의 머리를 내리 찍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눈 위에서 내리꽂는 대검의 칼날을 보면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 했고 대검이 철물 찍힐 때마다 머리가 울려서 어질어질했습니다. 강상사는 병사의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사격 훈련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 실탄 장전을 정호영 일병이 맡았는데 실탄 개수를 잘못 세고선 탄창에 집어넣은 겁니다. 한 발을 남게 넣었습니다. 그것도 중대장 소총에 말입니다. 사격 시범을 보이던 중대장 사격이 끝났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격 후에 안전검사를 하는데 중대장은 귀찮다는 듯이 그냥 사로에서 내려와 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빵 하는 일발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 총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대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그 대기석을 향해서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조용히 사격장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악질 중에 악질인 박인배 병장, 김철진 상병, 그리고 이성재 상병을 불러서 정호영 일병을 교육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대 보급창고에 끌려간 정호영은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말입니다. 몇십 분쯤 지났을까, 보급창고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소총에 대검을 꽂아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정일병의 철물을 향해서 그 대검이 꽂힌 소총을 치켜들면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진급을 못하고 이런 부대에서 썩는 거야. 이런 개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이러면서 대검을 철물을 향해서 내리찍는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두려움에 떨던 정일병이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대검을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소총 끝에 달린 그 대검은 정일병의 얼굴 옆을 지나서 오른쪽 어깨에 깊숙이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일병은 어깨 위로 분수처럼 피를 쏟으면서 손쓸 겨를도 없이 숨이 멎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대장은 다른 3명에게 말하더군요. 너희도 나와 같은 공범이다 라고 말입니다. 병사의 말에 강상사는 엄청난 대어를 잡은 듯한 희열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희열감만큼이나 뭔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강상사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지? 정일병은 저수지에 버려졌습니다. 바로 이 저수지 말입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 말입니다. 구름대 사이로 뻗어나온 약간의 달빛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강상사는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지? 결국 알 수 없는 공포의 정체가 뭔지 깨닫는 순간 강상사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쫙 얼어붙으며 온 신경을 마비시킬 듯한 소름을 느꼈다. 누구야? 넌 누군데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같이 상황을 이때 초소집은 그림자에 얼굴만 가려진 채 달빛에 드러난 병사의 상의에 붙은 이름표가 강상사의 눈에 들어왔다. 정호영? 뼛속부터 얼어붙는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강상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살폈다. 조금 전에 순박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물에 불어 너덜거리는 종이조각처럼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과연 저 구강구조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입 주위의 피부는 거의 모두 벗겨져 앙상한 치아만이 다닥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온몸을 감고 있는 쇠사슬의 금속 마찰음이 강상사의 고막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강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아 쓰러지며 뒷머리를 초소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저 근무 시간이 끝났네요. 이만 돌아갑니다. 그 병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오른쪽 어깨부터 아래 바지까지 피로 물든 뒷모습을 보이며 저수지를 향해 엎어지듯 뛰어내렸다. 뭐야? 강상사는 기도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몇 줌의 공기로 신음소리를 만들어 내뱉으며 조용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변에 카메라 플래시 같은 성광이 번쩍이며 하늘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